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김훈의 자전거 여행입니다. 자, 자전거 여행. 이 자전거 여행은 여러 가지 주제로 하나의 묶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국 방방곳곳을 지나는데요. 그 지나면서 느끼는 감정과 소회를 우리 김훈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거의 20가지가 넘는 그 동네 어귀에 흐르는 강, 그리고 들판, 그리고 언덕, 그리고 뭐 절이라든가 공원, 그리고 출발하는 장소와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연과 동네와 감정과 자연을 이 산문집에 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태백산맥 미천골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가을빛을 위한 르뽀라는 부제가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이 조금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이게 자전거 탄 내용과 또 자연 풍경 그리고 본인의 감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요약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원근법으로 산맥을 해석하기를 힘들어한다. 사진가 강운구가 바로 그런 사람인 듯하다. 미천골에서 동해 쪽 첫 마을 면옥지. 면옥지는 미천골 1100m 고지에서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 길의 첫 번째 마을이다. 여기는 맑은 땅이다. 푸성기가 제 향기를 지니고 있고 공기가 맑아서 말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연어 돌아오는 남대천의 맨 위쪽 물줄기가 마을 한가운데로 흐른다. 물가의 가을 나무들이 붉어서 그 밑을 흐르는 물도 붉다. 다들 떠나고 20호가 남았다. 서종훈 씨는 이 마을의 맹인이다. 5살 때 시력을 잃었다. 맹인은 마을을 떠날 수도 없다.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해질 무렵 붉은 물가를 더듬거린다. 그런 이 아름다운 마을이 어떻게 생긴 줄 모른다고 한다. 눈뜬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다. 팔당이 없는 사람은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마을 전동석 씨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일을 해준다. 전동석 씨와 맹이는 오랜 친구다. 그들의 생애는 서로 구별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는 맹인 친구를 데리고 마을 어귀까지 바람을 쏘여주고 술도 먹여준다. 아이들이 없어서 분교는 문을 닫았다. 문 닫은 분교의 교훈은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였다. 교훈을 새긴 돌비석은 빈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다. 아이들이 쓰던 책상과 걸상 몇 개가 마을에 흩어졌다. 아이들 엉덩이에 반들반들 달아서 아직도 윤이 난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돈 많은 외지인이 굴착기를 끌고 와서 외국풍 별장을 짓고 있다. 맹이는 한나절씩 이 공사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경하지만 어떤 모양의 집이 들어서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마을 농부 김순갑 씨에게는 몸으로 문질러서 지켜낸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남아있다. 양양에서 중학교를 마친 그는 목수일을 배웠다. 젊었을 때 도예지에서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났다. 경기도 성남에 가서 이른바 딱지를 사서 집을 장만했다. 그래서 딱지는 1960년대 철거민 입주권을 말하네요. 그 시절 성남은 끔찍한 곳이었다. 민란에 가까운 폭동이 일어났다. 그는 다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내와 둘이서 2,000평 밭을 갈아서 연 2,3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나는 그래도 고향에서 기반을 잡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3년은 감자를 심고 1년은 약초를 심는데 약초를 심는 해에는 수입이 늘지만 약초는 땅심을 너무나 많이 빨아대서 매년 심지 못한다고 한다. 올해는 당귀를 심어서 거둬놓고 말리는 중이다.
그는 노는 햇볕을 아까워했다. 도매상들이 몰려와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한 근에 800원을 주겠다고 해서 팔지 않았다. 잘 말려서 내년 봄에 더 받아야겠는데 상인들이 값을 제대로 쳐줄지 모르겠다고 그는 걱정했다. 작물을 보고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상인들을 보고 농사를 짓는 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마을 어린이는 그가 키우고 있는 손자 2명이 전부다. 면옥치는 산맥 속에 박힌 별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꺼질 듯이 위태로워 보였다. 산골 마을에 밤은 이르고 맹인이 지팡이를 더듬거려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흐릿한 등불 몇 개가 피어났다. 복된 마을에 매맞는 소가 있습니다. 자, 소백산 의풍마을로 가봅니다. 숯불에 갈비 구워 먹는 가든과 낮이고 밤이고 러브하는 파크. 온 국토에 명승 곳곳에 그것들이 창궐하였다. 요즘엔 산봉우리마다 들판마다 마을마다 이동통신회사 기지국 안테나들이 들어섰다. 이제 가든과 파크와 기지국은 이 국토의 가장 압도적인 풍경이다. 어디를 가도 이 세계는 단연코 우뚝 서 있다. 먹고 마시고 러브하고 전화통에다 대고 수다 떠는 풍경. 하기야 전화통이 있어야 불러 모아 먹을 수도 있고 불러내서 러브를 할 수도 있고 또 러브를 한 전후에는 잘 먹어두는 게 좋을 테니까 이 삼자는 공전 공용 관계다. 속수의 길을 저어가는 자전거는 이 누린내 나는 인간의 풍경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갈 뿐이다. 경북 영주군 부석면 부석사절 마당에서 출발하는 자전거는 마구령 옛길을 따라서 소백산을 넘을 작정이다. 소백산을 넘어가면 주막거리 옛 마을이다. 옛길은 여기서 다시 세 갈래로 나뉜다. 산을 내려온 방향으로 계속 가면 강원도 영월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경북 봉화이고 왼쪽으로 가면 충북 영춘이다. 강원, 충북, 경북 3도의 접경은 주막거리에서 만나고 그래서 주막거리 마을의 앞산 이름은 삼도봉인데 삼도봉 꼭대기에 소를 메어 놓으면 이 소는 3도의 풀을 다 뜯어먹는다. 이 마을 노병만 씨네 3살짜리 소는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유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천둥 벌거숭이다. 고랑을 따라 똑바로 걸을 줄 모르고 쟁기를 끌고 오는 주인의 보폭에 걸음을 맞출 줄도 모르고 옆 고랑을 밟아 뭉개지 않고 사뿐히 돌아갈 줄도 모른다. 일 배우다 말고 자꾸만 군 입질하려고 한눈을 팔아 주둥이에 멍을 씌웠다. 때려주면 대가리를 내두르며 반항하고 더 때리면 아예 팽개치고 집 쪽으로 걸어간다. 일 공부를 하면서도 시선은 늘 집 쪽을 향해 있다. 노 씨는 이놈을 겨우내 가르쳐서 말귀를 뚫어놓아야 내년 농사를 할 수 있다. 2살 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때 새끼를 베서 1년을 봐줬더니 이제 대가리가 커버려서 말을 더 안 듣는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사진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가 다 사진이, 2페이지죠. 한 면이. 의풍마을에 매맞는 소라고 해서 밭일을 처음 배우는 이 소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앞에서 소를 이제 멍을 씌워서 그 굴레를 끌고 있고요. 막 이렇게. 그리고 소는 몸부림, 그러니까 고개를 획 젖히고 있고요. 뒤에 할아버지는 쟁이를 들고 소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소도 머리 좋고 성질 좋은 놈이 따로 있는데 이놈은 워낙 돌대가리여서 어제 가르쳐준 것도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노 병만 씨는 제 집소를 흉본다.
의풍마을에 소돌은 대기 25년을 일한다. 어린 소돌은 이 기나긴 필생의 수급을 예비 수업받고 있다. 노 씨는 이 한심한 놈을 데리고 내년 봄에 2,000평을 갈아야 한다. 매맞는 소가 불쌍한지 때리는 인간이 가엾은지 이곳에선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때리고 맞는 것이 다 매한가지로 보였다. 어느 쪽이 때리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운명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감록의 축복이었을까? 그러니 세상에 복지란 없는 모양이다. 밭두렁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소를 들여다보았다. 이놈이 좀 더 맞아야 안 맞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노 씨는 말했다. 그는 그러며 활짝 웃고 있었다. 네, 이번엔 안면도로 가보겠습니다. 가까운 숲이 신성하다. 숲이라고 모국어로 발음하면 입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인다. 자음 시옷의 날카로움과 피읍의 서늘함이 목젖의 안쪽을 통과해 나오는 우모음의 깊이와 부딪혀 일어나는 바람이다. 시옷과 피읍은 바람의 잠재태이다. 이게 모음에 실리면 숲속에서는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시옷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지고 피읍의 서늘함은 우모음 쪽으로 끌리면서 깊은 울림을 울린다. 그래서 숲은 늘 맑고 깊다. 숲속에 있는 바람은 모국어 우모음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이 우모음의 울림처럼 사람 몸과 마음의 깊은 만족을 깨우고 또 재운다. 숲은 글자 모양도 숲처럼 생겨서 글자만 들여다보아도 숲속에 온 것 같다. 숲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보다도 훨씬 더 사람 쪽으로 가깝다. 숲은 마을의 일부라야 마땅하고 뒷담 넘어가 숲이라야 마땅하다. 서울의 종묘숲이나 경주의 계림, 반월성의 숲은 신성한 숲이다. 그 숲들은 역사의 정통성과 사원의 순결을 옹이하고 있다. 피고 또 지는 왕조들은 썩어 무너져 갔어도 봄마다 새 잎으로 피어나는 그 무너진 왕조들의 숲속에서 삶은 여전히 경건하고 순결한 것이어서 종묘의 숲과 계림의 숲은 그 숲에 가해진 정치적 치욕에 물들지 않는다. 그 숲은 깊은 산속 무아지경의 숲이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와 잇닿는 마을의 숲이다. 울창한 숲이 신성한 숲이 아니고 헐벗은 숲이 남루한 숲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숲도 초라하지 않다. 숲은 그 나무 사이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낯선 시간들의 순결로 신성하고 현실을 부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불어나다. 유림의 숲은 불온하고 유가족 가치와 질서로부터 소외되어 숲으로 모여든 무리로서의 살림은 더욱 불온하고 소외된 무장 집단으로서의 농림의 불온은 이미 작동하는 불온이다. 가장 늙은 숲이 가장 새로운 숲이다. 숲의 힘은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어서 숲속에서 시간은 낡지 않고 시간은 병들지 않는다. 이 새로움이 숲의 평화일 터인데 숲은 안식과 혁명을 모두 끌어안는 그 고요함으로써 신성하다. 시간을 소생시키는 숲의 새로움은 퇴계와 로빈 후드를 동시에 길러내고도 사람 지나간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물리적 자연은 근본적으로 몰가치하다. 물리적 자연이 그 안에 윤리적 가치를 내포한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그것은 영원한 인과 법칙에 적용을 받는 자연과학의 자리일 뿐이다. 이 무정한 자연이 인간을 위로하고 시간을 쇄신시켜주는 건 삶의 신비이다. 사람의 언어가 숲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숲이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까닭은 숲에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숲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안면도는 태안반도의 남쪽으로 길게 뻗은 섬이다. 안면교를 건너 섬으로 들어온 자전거는 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649번 지방도로를 따라 섬의 남쪽 끝인 고남리 젖계폭으로 간다. 안면교를 넘어서면 창길이, 정당리, 승원리, 중장리 마을의 산과 들에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소나무 숲을 만나면 자전거는 포장도로를 버리고 숲길로 들어선다. 안면도의 소나무 숲은 마을의 숲이다. 대문 밖이 숲이고 밭이 끝나는 곳이 숲이고 울타리 너머가 숲이다. 숲의 신성은 멀고 우뚝한 것이 아니라 가깝고 친밀해서 사람의 숨결을 따라 몸속으로 스미는 것임을 안면도 소나무 숲 속에서는 알겠다. 안면도 소나무 숲 속에서는 50년에서 20년 된 혈통 좋은 소나무들이 우뚝우뚝하고 듬성듬성하게 들어서 있다. 추사는 세안도 발문에서 겨울이 깊어진 후에야 소나무 잣나무의 우뚝함을 안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지만 이건 사실 소나무에게 좀 심한 말인 듯하다. 그 말은 소나무의 우뚝함에 받쳐진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적 가파름에 비춰진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세안도 속의 나무는 소나무도 잣나무도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의 나무일 뿐이다. 그 나무는 가파른 이념의 힘으로 이 세계와의 불화를 뚫고 솟아오르는 정신의 나무다. 그 나무는 우뚝한 높이만큼 불화하다. 봄의 안면도에서는 겨울을 다 지난 후에도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곧고 높고 힘센 나무들이 자존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숲을 이뤄 나무들의 개별성은 숲의 전체성 속에 파묻히지 않는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은 붉고 곧은 줄기를 높이 올려가다가 맨 꼭대기에서만 가지가 퍼지고 잎이 돋는다. 아무 데서나 가지를 뻗어 늘어뜨리지 않는다. 그 소나무들은 음풍농월의 충동과는 거리가 멀다. 소나무들은 경건하고도 단정하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은 밑둥의 껍질은 검고 두껍지만 사람의 키를 넘는 높이부터는 껍질이 얇아져서 종이 한 장을 바른 정도이고 거기서부터 나무의 붉은색이 드러난다. 이 붉은색은 빛을 내뿜는 색이 아니라 빛을 나무의 안쪽으로 끌어들여 숨기려는 붉은색이다. 그래서 안면도 소나무 숲 속에서는 앞을 바라보면 붉은 숲이고 위를 쳐다보면 푸른 숲이다. 봄의 소나무 숲은 다른 화렵수림의 실록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들떠있지도 않는다. 봄의 소나무 숲은 겨울을 견뎌낸 그 완강한 푸르름으로 진중하고도 깊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에게는 안면송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다. 이 소나무들은 세한도 속의 소나무처럼 이념화한 부르의 그림자가 없고 경주 남산 선덕왕릉 주변에 구불구불한 소나무들처럼 의고풍의 비극이 없고 산전수전에 귀기가 없다. 나무 꼭대기에 퍼진 잎들은 멀리서 보면 가지를 떠나서 날아갈 듯한 구름 조각으로 떠 있다. 안면도의 소나무들은 과도한 풍류와 과도한 표정을 안으로 다스려가면서 높고 곧고 푸르다. 안면도에서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이처럼 잘생긴 소나무 숲이다. 안면도를 떠날 때 비가 내려 젖은 숲은 젖은 향기를 품어냈다. 숲의 신성은 마을을 가까이에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오대산의 전나무 숲과 가리왕산의 단풍나무 숲과
전봉산의 자작나무 숲들도 일제히 깨어나고 있을 것이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지금 5월의 산들은 새로운 시간의 관능으로 빛난다. 봄산의 연두색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수목의 비린내는 신생의 설레임으로 인간의 넋을 흔들어 깨운다. 봄의 산은 새롭고 또 날마다 더욱 새로워서 지나간 시간의 산이 아니다. 봄날 모든 산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산이고 경험되지 않은 산이다. 그리고 이 말은 수사가 아니라 과학이다. 휴일에 서울 북한산이나 관악산은 사람의 산이고 사람의 골짜기다. 봉우리고 능선이고 계곡이고 간에 산 전체가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 안과 같다. 평일 아침 저녁으로 땅 밑 열차 속에서 비벼지던 몸이 휴일이면 산에서 비벼진다. 휴일의 북한산에서는 사람이 없는 코스를 으뜸으로 치고 점심 먹을 자리를 찾을 때도 사람 없는 곳을 명당으로 여긴다. 사람들이 다들 저도 사람이면서 한사코 사람 없는 자리를 다투다가 사람 없다는 코스로 너도 나도 몰려들어 결국은 인산인해를 이루니 가엾은 일이다. 어쨌거나 산에 오르면 이래저래 비벼지기 마련이다. 허나 산은 적막하지 않으면 산이 아니다. 산의 아름다움은 오직 적막을 바탕으로 해서만 말하여질 수가 있다. 서울의 산은 적막하지 않다. 서울의 산은 도심과 가깝고 일상과 맞닿아 있다. 노족봉이나 만경봉 꼭대기에는 어린이들도 올라와서 논다. 휴일의 산이 군중으로 뒤덮이는 인산이라 하더라도 산에는 여전히 적막과 일탈의 유혹이 있다. 삶이 고단하고 세상이 더럽고 마음속에서 먼지가 날릴수록 산의 유혹은 더욱 절박하다. 그 유혹은 흔히 하산길에 깨어져 버리는 몽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유혹이 없다면 누가 비짓땀을 흘리며 이 만원 지하철 속 같은 사람 많은 산을 오르겠는가? 똑같은 등산화와 등산모, 차림의 군중 틈에 끼어 앉아 마른 김밥을 씹으면서도 우리는 저 빛나는 산의 정상들과 독대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자, 전라남도 구례로 왔습니다. 손톱 크기 조개에서 우러난 맨 밑바닥, 기초의 맛. 제첩국은 하동포구를 대표하는 국물이다. 비싸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이 음식이 바로 한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 하동의 제첩국뿐만 아니라 안동 강고등어, 충무김밥, 의정부 부대찌개, 나주곰탕. 하동 제첩국은 순결한 원형의 국물이다. 여기에는 잡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이 국물이 갖는 위안의 기능은 봄의 쑥국과 거의 맞먹는다. 이런 국물은 흔치 않다. 제첩은 손톱 크기만한 민물조개다. 제첩국은 이 조개에 소금만 넣고 끓인 국물이다. 다 끓였을 때 부추를 잘게 썰어 넣으면 끝이다. 그 맛은 무릇 모든 맛의 맨 밑바닥 기초의 맛이다. 맺히고 끊기는 데가 전혀 없이 풀어진 맛이다. 부추가 그 풀어진 맛에 긴장을 준다. 오장을 부드럽게 하고 속을 달래준다. 옛 의학서에는 제첩이 삶에 기진맥진한 사람들의 식은땀을 멈추게 해준다고 적혀 있다. 부추가 뽀얀 국물에 우러나서 그 국물의 빛깔은 새벽의 푸른 안개와도 같다.
제첩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구, 모래 속에서 산다. 제첩은 가장 작은 조개이다. 강바닥을 깊이 긁어야 잡을 수 있다. 제첩은 봄부터 잡기 시작한다. 하동 포구 주민들은 4월 하순부터 제첩을 잡기 시작한다. 함지박을 밀고 강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긁는다. 가장 낮은 곳에 사는 가장 작은 조개 속에 가장 깊은 맛이 들어있다. 조개 몇 마리와 물과 소금이 그 국물의 형식의 전부다. 제첩 국물은 삭신의 구석구석으로 스며 들뜬 것들을 가라앉힌다. 제첩 국물 속에도 작은 숲이 들어앉아 있다. 참나무와 소나무의 껍질은 거칠게 굴곡이 패여 있다. 나무 껍질은 엉성하고 허름해 보인다. 나무 껍질에서는 산전수전의 풍상이 느껴진다. 나무는 껍질로 외계와 마주한다. 나무가 자라서 긁어지면 줄기를 감싸던 껍질은 뒤틀리고 패어진다. 같은 수정이라도 이 굴곡과 균열의 무늬는 제각금인데 이 무늬는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나무와 개별성이다. 껍질은 나무의 낡은 조각이다. 이 조직이 아예 못 쓰게 되면 나무는 새로운 껍질층을 만들어낸다. 나무는 낡고 허름한 외양으로 그 안쪽에서 태어나는 새로움을 보호한다. 자작나무나 물풀의 나무는 그 껍질은 얇고 기름지다. 자작나무는 종이처럼 얇은 껍질을 켜켜이 두르고 있다. 속옷을 여러 겹 끼워 입고 있다. 자작나무 껍질은 방수 효과가 커서 썩지 않는다. 신라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이다. 굴참나무 껍질은 코르크층이 두껍고 단단해서 방수와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 산간마을 사람들은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덮어서 굴피집을 짓는다. 추위와 더위, 햇볕과 비바람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야 하는 자의 겉모습이 말쑥하고 찬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나무조차도 그 껍질에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무게와 고통이 배어 있다. 나무 껍질은 상처를 받으면 진액을 분비해서 상처를 덮는다. 숲속의 많은 나무들은 이 진액이 흘러내린 자국을 드러낸다. 오래된 진액은 껍질의 무늬 속으로 배어 들어가 껍질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나무 껍질은 허름한 해면 조직으로 강력하다. 그 상처의 흔적들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나무는 독립기관임을 깨닫는다. 나무 껍질의 산전수전, 그것으로 통해서 나무 속은 영원히 보존된다. 나무 껍질이 두껍고 굵고 단단히 속을 보호할수록 나무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주말 토요일 밤 자정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2시간 동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 이곳은 미국 뉴욕입니다. 네, 2시간 동안 미국 뉴욕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가 청취 거리는 이제 커네티컷 일부, 그리고 뉴저지, 그리고 뉴욕, 이렇게 미국 뉴욕 동북부 지역에 이르는 거기 한인 인구로는 거의 30만 명 가까이 가 청취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방송,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0년이 됐네요. 네, 올해가 10년째가 됐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한 세대, 그러니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흐른 만큼
우리 모두 더 성숙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품이 넓은 사람이로 변했길 바라봅니다.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좋은 작가님들, 좋은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연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AM1660 K 라디오 방송으로 좋은 사연이나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곡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K 라디오 AM1660 주소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니까요. 편지 보내주실 분들은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방송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요.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릉숲 연못으로 갑니다. 여름 연못가에는 실잠자리가 가장 경쾌하고 발랄하다. 이 작은 날벌레의 본질은 동물이 아니라 공기나 빛에 가까워 보인다. 높이 날지 못하는 그것들은 연못가에서 부들이나 퉁퉁마디의 잎사이들을 흘러다닌다. 그것들의 비행 궤적은 한 줄기 가는 연기와도 같다. 그것들은 존재라기보다 존재의 희미한 흔적이거나 생명의 잔영처럼 보인다. 그것들의 몸은 가볍고 또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쏠리고 그것들의 날개는 비어있는 것처럼 투명하다. 잠자리를 한자로는 청령이라고 쓰는데 맑고 서늘한 벌레라는 뜻이다. 이 실잠자리는 연못의 속에서 부화해서 며칠 동안 풀잎 사이를 날다 그 물가에서 죽는다. 그 며칠 동안의 짧은 여름 연못가가 이 날벌레의 낙원이다. 실잠자리의 암컷과 수컷은 공중에서 교접한다. 교접을 위해 비행을 멈출 때 그것들의 날개는 맹렬하게 떨리고 그 날개 위에 여름의 햇빛이 부서진다. 그것들은 두 마리가 몸을 붙인 채로 풀잎 사이를 날아다니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 수컷이 끌고 가다가 암컷이 끌고 간다. 그러다가 몸을 붙인 채 풀잎에 내려앉아 허리를 둥글게 구부려서 서로의 마디 사이를 파고든다. 바람이 풀잎을 흔들면 몸을 붙인 두 마리는 다른 풀잎으로 옮겨간다. 그때 그것들의 생명은 빛의 부스러기처럼 보인다. 살아있는 그 며칠 동안 그것들은 투명한 날개로 빛을 헤집고 날아다니면서 교접한다. 그리고 이내 죽는다. 집에 돌아와서 곤충 책을 보니까 이 벌레는 고생대의 석탄기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을 여름의 물가에서 나고 죽으면서 살았다고 한다. 잠자리에게 이 또 한 번의 여름이 무르익는다. 한강의 강남 자전거 도로는 40km이다. 강동구 암사동 상수원 보호구역 앞 강둑에서 시작되는 이 도로는 하류의 김포대교 밑에서 끝난다. 점점 넓어지는 강을 따라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김포대교를 건너 자유로 방향을 따라서 경기 파주군 교화면의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 가면 된다. 암사동에서 오두산 꼭대기까지 가면 70km이다. 자유로 갓길은 자전거꾼에게는 유혹적이지만 자유로에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다. 경찰들이 쫓아낸다. 자유로 아래쪽 논으로 내려가면 일산, 파주, 들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오두산까지 가는 직선 도로가 있다. 비포장 도로지만 자전거는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자동차는 거의 다니지 않는다. 한강의 강북에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마포구 망원동, 마포대교 밑에 이르는 20km의 자전거 도로가 개봉되었다. 한강의 강남 자전거 도로는 40km 구간에 끊어진
곳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는 들어올 수 없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없고 급회전이나 모래 구간이 없어 초보자도 누구나 갈 수 있다. 강가의 공원마다 매점과 편의시설이 있어 배낭 없이도 갈 수 있다. 가다가 너무 지치면 유람선을 타고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유람선 선착장마다 수상 카페가 있다. 그리고 이 카페의 커피 맛은 훌륭하다. 좋은 와인을 잔술로도 판다. 자전거는 오직 몸의 균형만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조금만 취해도 집에 갈 수 없다. 한 잔으로만 끝내야 한다. 좋다고 무리하면 더 가지 못하고 없다고 웅크려만 들어도 가지 못한다. 네, 여러분은 오늘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 함께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김훈 작가님과 함께 고국 산천을 누비면서 숨이 차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만족감에 배를 두드리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자전거 여행을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